할아버지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래. 손주의 입에서 그 말이 나왔을 때 저는 숟가락을 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6살짜리 아이가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따라 한 말이었겠죠. 하지만 그 말을 가르친 사람이 누군지는 너무도 명확했어요. 식탁 건너편에 앉은 아내는 태연하게 반찬을 집어먹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그랬어. 할아버지는 돈도 안 벌고 집에서 빈둥거리기만 한데 손주는 천진난만하게 웃으며 말을 이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65년을 살아오면서 그렇게 가슴이 무너지는 순간은 처음이었어요. 제 이름은 김성우입니다. 부산에서 태어나 자랐고 35년 동안 중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쳤어요. 학생들 사이에서는 까칠하지만 진심인 선생님으로 통했습니다. 엄하게 가르쳤지만 아이들의 인생을 진심으로 걱정했거든요. 퇴직할 때 제자들이 모여 작은 송별회를 열어줬습니다. 선생님, 행복하게 사세요. 그 말이 얼마나 따뜻했는지 몰라요. 저는 정말 그렇게 될 줄 알았습니다. 이제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하지 않아도 되고 학교 행정 업무에 시달리지 않아도 되고 아내와 함께 여유로운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퇴직금도 제법 나왔고 연금도 나오니까 경제적으로도 안정적이었습니다. 부산 서면에 있는 작은 아파트도 우리 소유였고요. 이제 남은 인생은 편히 살 수 있겠구나. 퇴직날 저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퇴직 후 첫 달부터 아내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 거실에 앉아 신문을 보고 있으면 당신 할 일 없어? 그 한마디가 하루를 시작하는 인사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넘어갔어요. 갑자기 집에 계속 있는 남편이 어색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집안일을 도와보려고 했습니다. 설거지도 하고 청소기도 돌리고 마트에도 다녀왔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무엇을 해도 아내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설거지를 이렇게 하면 어떡해? 기름기가 다 남았잖아. 청소기는 왜 구석은 안 하고 대충대충 하는 거야? 마트 가서 뭘 사온 거야? 이건 비싼 거잖아. 칭찬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오히려 구박만 늘어갔습니다. 더 힘들었던 건 아내의 일상이었어요. 아내는 친구들과 등산을 가고 여행을 다니고 카페에서 브런치를 즐겼습니다. SNS에는 웃음 가득한 사진들이 올라왔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단 한 번도 함께 가자는 말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용기를 내서 물어봤어요. 여보, 나도 같이 가면 안 될까? 아내는 잠깐 저를 쳐다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친구 없어? 당신도 나가서 친구 만나. 여자들끼리 만나는 자리에 남자가 왜 껴?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40년을 함께 산 아내였지만 저는 동반자가 아니라 그냥 집을 지키는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혼자 남겨진 빈집에서 저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TV를 봐도 재미없고 책을 읽어도 집중이 안 됐습니다. 그저 시간만 흘러갔어요. 점심시간이 되면 상황은 더 답답해졌습니다. 오늘부터 당신 밥은 알아서 해 먹어. 나도 지쳤어. 아내의 말에 저는 라면을 끓여 먹었어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라면 하나 끓이는 것쯤이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본 아내가 비아냥거리듯 말했어요. 당신은 혼자 배만 채우면 되니까
편하겠네. 순간 제 손이 멈췄습니다. 알아서 먹으라고 해서 그렇게 한 건데 그마저도 구박의 이유가 되는 현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지? 속으로는 그런 말이 목까지 올라왔지만 입 밖으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사람과 라면 한 그릇 때문에 싸우고 싶지 않았거든요. 어느 날 아내가 또 여행을 간다고 했어요. 친구들이랑 제주도 가기로 했어. 일주일 있다 올게. 캐리어를 꾸리는 아내의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저를 보는 눈빛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당신도 이번 기회에 혼자 살아봐. 내가 없으면 얼마나 불편한지. 여행을 떠나기 전날 밤, 아내는 그렇게 말하고 문을 닫았어요.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부산 밤바다의 불빛이 반짝였어요. 저 불빛처럼 반짝이던 우리의 시작은 어디로 간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아내는 가방을 끌고 현관을 나섰습니다. 일주일 후에 봐. 그 말과 함께 문이 닫혔어요. 저는 텅 빈 집에 혼자 남았습니다. 고요했어요. 너무 고요해서 오히려 귀가 먹먹할 정도였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어요. 이대로 살다가 죽는 게 내 인생의 끝이어야 할까? 손주가 했던 그 말이 다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쓸모없는 사람이래. 저는 천천히 일어나 서재로 갔어요. 책장 사이에 꽂혀 있던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35년 동안 교단에 섰던 제가, 수백 명의 제자들을 가르쳤던 제가 정말 쓸모없는 사람일까요? 수첩을 펼치자 제자들이 졸업할 때 써준 편지들이 나왔어요. 선생님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선생님은 제게 포기하지 않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 글씨들을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내에게는 쓸모없을지 몰라도 제 인생이 쓸모없었던 건 아니라는 걸요. 아내가 없는 일주일 동안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혼자 밥을 해 먹고 빨래를 하고 청소를 했어요. 서툴렀지만 할 수 없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되니까 마음이 편했어요. 저녁에는 태종대를 산책했습니다. 바다를 바라보며 걸으니 머리가 맑아졌어요. 이런 자유가 얼마만인지 모르겠더군요. 카페에 들어가 혼자 커피를 마셨습니다. 아무도 그 돈이 어디서 나오는데? 라고 묻지 않았어요. 그 작은 자유가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습니다. 일주일 후 아내가 돌아왔어요. 현관문이 열리며 캐리어를 끄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녀왔어. 아내의 얼굴은 햇볕에 그을렸지만 표정은 밝았어요. 하지만 제게는 잘 지냈어? 라는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대신 집안을 둘러보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청소는 했어? 먼지가 보이는데? 빨래는 제대로 했어? 색깔 분류는 했고?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아내를 바라봤어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 단단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제는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며칠 후 딸과 사위가 손주를 데리고 왔습니다. 오랜만에 가족이 모인 자리였어요. 저는 괜히 마음이 들떴습니다. 오늘은 즐겁게 밥이나 먹자. 그렇게 생각하며 식탁에 앉았어요. 손주가 학교 이야기를 하고 딸이 직장 얘기를 했습니다. 평범하고 따뜻한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아내가 입을 열었습니다. 얘들아,
너희 아버지 요즘 뭐 하는 줄 알아? 하루 종일 집에서 빈둥거려. 연금만 축내면서 말이야. 식탁 위의 소리가 뚝 끊겼어요. 딸은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고 사위는 다른 말을 꺼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멈추지 않았어요. 나이도 아직 젊은데 집에만 있으니 답답해 죽겠어. 그때 손주가 순진하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일 안 해요? 저는 웃으려고 했지만 얼굴 근육이 굳어버렸어요. 손주 앞에서, 자식들 앞에서 저는 한순간에 무능한 노인으로 전락해 있었습니다. 35년 동안 교단에 섰던 세월이, 수백 명의 아이들을 가르쳤던 시간이 단 한마디로 조롱거리가 되었어요. 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런 말은 애 앞에서. 하지만 아내는 듣지 않았어요. 뭐가 잘못됐어? 사실이잖아. 그 순간 제 가슴 한가운데서 무언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식사는 어색하게 끝났고 가족들은 일찍 돌아갔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아내의 목소리가 귀에 맴돌았습니다. 연금만 축내면서 하루 종일 빈둥거려. 저는 일어나 서재로 갔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고 통장을 꺼냈어요. 퇴직금, 저축, 연금 내역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이 정도면 혼자 살 수 있을까? 계산을 시작했어요. 아파트를 팔고 재산을 절반으로 나누면 작은 전셋집 하나는 구할 수 있었습니다. 연금으로 생활비를 맞추면 빠듯하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았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래, 돈은 줄어들겠지. 하지만 자유는 얻을 수 있다. 저는 수첩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남는 게 적더라도 이제는 내 인생을 지키겠다. 새벽 4시 창밖이 조금씩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부산 바다 쪽에서 희미하게 빛이 번지고 있었어요. 저는 그 빛을 바라보며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이제 더는 참지 않겠다고. 더는 눈치 보지 않겠다고. 남은 인생만큼은 온전히 제 것으로 살겠다고. 펜을 내려놓는 순간 이상하게도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40년을 함께 모은 재산을 절반 내려놓는다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존중 없는 삶은 더는 견딜 수 없다는 것을요. 결심을 했다고 해서 바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40년이라는 세월이 그렇게 가볍지는 않았거든요. 며칠 동안 저는 평소처럼 생활했어요. 아침에 일어나 신문을 보고 집안일을 하고 저녁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어요. 이제는 아내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마음속 결심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아내가 또 친구들과 여행을 간다고 했어요. 이번엔 경주로 2박 3일 다녀올 거야. 호텔도 예약했고 한정식 맛집도 예약해뒀어. 아내의 얼굴에는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물었어요. 여보, 나도 같이 가면 안 될까? 순간 아내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또 그 소리야? 당신이 왜 거기 가? 여자들끼리 가는 여행에 남자가 끼면 분위기 깨지잖아. 그리고 당신 가면 내 친구들이 불편해한다고.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가슴속에서는 무언가 차갑게 식어가는 걸 느꼈습니다. 아내에게 저는 함께 인생을 나누는 동반자가 아니라 그냥 불편한 존재일 뿐이었어요.
아내가 여행을 떠난 후 저는 오랜만에 제 취미 생활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젊을 때부터 사진 찍는 걸 좋아했거든요. 교사 생활하면서도 틈틈이 카메라를 들고 다녔어요. 학생들 모습을 담기도 하고 부산 풍경을 찍기도 했습니다. 퇴직하면 본격적으로 사진 활동을 하고 싶었어요. 서랍 깊숙이 넣어뒀던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어요. 렌즈를 닫고 배터리를 충전했습니다. 오랜만에 카메라를 만지니 손끝이 떨렸어요. 오늘은 감천문화 마을이나 다녀올까? 그렇게 생각하며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감천문화 마을은 부산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 중 하나예요. 알록달록한 집들이 산비탈을 따라 옹기종기 모여 있는 모습이 그림 같습니다. 저는 골목길을 천천히 걸으며 카메라 셔터를 눌렀어요. 햇빛에 반짝이는 지붕들, 골목 사이로 보이는 바다, 벽에 그려진 벽화들, 모든 게 렌즈 너머로 새롭게 보였습니다. 아, 이거였어. 이 느낌. 오랜만에 제 가슴이 뛰는 걸 느꼈어요.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카페에 들어가 커피를 시켰어요. 창가 자리에 앉아 방금 찍은 사진들을 확인했습니다. 예전만큼 솜씨가 좋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괜찮았어요. 이런 사진들을 모아서 전시회라도 열어볼까? 그런 생각을 하니 가슴이 설렜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카메라 학원을 알아보기로 했어요. 스마트폰으로 검색하니 집 근처에 시니어 사진 교실이 있었습니다. 수강료는 한 달에 8만 원. 그리 부담스러운 금액은 아니었어요. 내일 전화해서 등록해야지. 그렇게 다짐하며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거실에 아내가 앉아 있었어요. 벌써 왔어? 놀란 마음에 물었더니 아내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친구 중에 한 명이 급하게 일이 생겨서 여행 취소됐어. 돈만 날렸네. 예약금 환불도 안 된대. 아내는 기분이 상당히 나쁜 모양이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오늘 사진 찍으러 다녀왔는데. 사진? 아내가 제 손에 들린 카메라를 쳐다봤어요. 그것도 꺼냈어? 먼지만 쌓이던 거. 아니야, 앞으로 다시 시작해 보려고. 카메라 학원도 알아봤어. 순간 아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학원? 한 달에 얼마인데? 8만 원이야. 그렇게 비싼 건 아니잖아. 아내는 코웃음을 쳤어요. 8만 원이 적은 돈이야? 그 돈이면 생활비에 보태지. 이 나이에 무슨 사진 학원이야. 돈 벌지는 못할 망정 쓰기만 하네. 그 말에 저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었어요. 아내가 차려놓은 밥상 앞에 마주 앉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아내는 스마트폰만 보며 밥을 먹었고 저는 반찬을 집어 먹었습니다. 한참 후 아내가 입을 열었어요. 당신 진짜 계획 없이 사는 거야? 무슨 말이야? 연금으로는 나중에 의료비도 부족할 거야. 물가도 계속 오르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일 좀 알아보라고.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무슨 일? 경비 일이든 뭐든. 나이 들수록 일자리 구하기 힘들잖아. 친구 남편은 제 취업해서 번듯하게 일하던데 당신은 왜 집에만 있어? 그 순간 35년 교직 생활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학교 가고 아이들 가르치고 밤늦게 퇴근하던 날들.
학부모 상담하느라 주말도 반납하고 방학에도 연수 다니던 시간들. 그 모든 세월이 아내 눈에는 아무것도 아니었나 봅니다. 연금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저는 더 일해야 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나도 좀 쉬고 싶어.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쉬긴 뭘 쉬어. 하루 종일 집에서 노는 게 쉬는 거야? 아내는 식탁을 박차고 일어났어요. 그날 밤 저는 다시 수첩을 펼쳤습니다. 재산 내역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아파트 시세, 예금, 적금, 퇴직금 잔액. 모두 합치면 2억 정도 되었습니다. 절반을 나누면 1억. 부산에서 1억으로 작은 전세집을 구할 수 있을까? 검색해보니 외곽 지역에는 있었어요. 연금은 매달 18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전세집에서 혼자 살면 생활비가 얼마나 들까? 꼼꼼히 계산해 봤어요. 식비 40만 원, 관리비 10만 원, 통신비 5만 원, 의료비 20만 원. 빠듯하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 할 수 있어. 숫자를 보니 용기가 났어요. 며칠 후 아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요즘 어떠세요? 응, 그냥 지내지. 어머니랑은 좀 어때요? 지난번에 누나한테 들었는데. 아들은 눈치가 빨랐어요. 딸에게서 그날 식사 자리 이야기를 들은 모양이었습니다. 괜찮아. 신경 쓰지 마. 아버지, 힘드시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들의 목소리가 따뜻했어요.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적어도 자식들은 제 편이라는 걸 알 수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 저는 용기를 내서 변호사 사무실을 검색했습니다. 아직 전화를 걸지는 못했어요. 40년 결혼 생활을 끝낸다는 게 여전히 두려웠거든요. 하지만 검색 기록을 저장해 두는 것만으로도 조금 마음이 정리되는 기분이었습니다. 조금만 더 생각해보자. 스스로에게 시간을 줬어요. 그날 오후 저는 다시 카메라를 들고 나갔습니다. 이번에는 해운대 바다로 갔어요. 백사장을 걷는 사람들, 파도에 발을 담그는 아이들, 노을이 지는 하늘. 셔터를 누를 때마다 제 마음도 조금씩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어요. 벤치에 앉아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가 다시 빠져나갔어요. 그 반복되는 움직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도 이렇게 흘러가는 거겠지. 밀려오는 것도 있고 빠져나가는 것도 있고. 하지만 바다는 멈추지 않았어요. 저도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동네 서점에 들렀어요. 이혼 가이드라는 제목의 책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그 책을 집어들었어요. 계산대로 가는 발걸음이 무겁게 느껴졌지만 책은 샀습니다. 집에 와서 책을 펼쳤어요. 재산 분할, 협의 이혼 절차, 필요 서류들. 한 글자 한 글자 읽어 내려갔습니다. 생각보다 복잡하지는 않았어요. 이 정도면 할 수 있겠어. 책을 덮으며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저녁 무렵 아내가 또 친구들과 저녁 약속이 있다며 나갔어요. 늦게 들어올 거니까 문 잠그지 마. 현관문이 닫히고 집안은 고요해졌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건너편 아파트에서는 가족들이 함께 저녁을 먹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빠가 아이를 안고 있고 엄마가 웃으며 밥상을 차리고 있었어요. 우리도 저런 때가 있었는데 먼 옛날 이야기 같았습니다.
아내와 제가 처음 만났을 때 우리도 사랑했었어요. 데이트하고 손잡고 함께 미래를 꿈꿨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요? 아내는 언제부터 저를 남편이 아니라 돈 버는 기계로 봤을까요? 저는 언제부터 아내에게 말을 하지 않게 됐을까요? 혼자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TV를 켰지만 무슨 내용인지 들어오지 않았어요. 시계를 보니 밤 9시. 아내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문자 메시지 한 통 없었어요. 저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정말로 이혼을 해야 하나? 그냥 이대로 사는 게 나을까?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어요.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을요. 다음 날 아침, 아내는 늦게 일어났어요. 어젯밤 술을 마신 모양인지 얼굴이 부어 있었습니다. 물 좀 갖다 줘. 저는 냉장고에서 생수를 꺼내 건넸어요. 아내는 물을 벌컥벌컥 마시더니 다시 침대로 들어갔습니다. 오늘 점심은 알아서 먹어. 난 머리 아파서 못해. 문이 닫혔어요. 저는 혼자 거실에 남았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오늘은 날씨가 참 좋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어요. 동네 공원을 걸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사람들을 바라봤어요. 조깅하는 젊은이들, 손주를 데리고 산책하는 할머니, 강아지와 노는 부부, 모두들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나도 내 삶을 살아야지. 그 생각이 들자 마음이 조금 단단해졌어요.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며칠 전 저장해뒀던 변호사 사무실 번호를 눌렀어요.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법률사무소입니다. 전화기 너머로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입을 열었습니다. 상담 예약을 하고 싶은데요. 그 한마디를 내뱉는 순간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는 걸 느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은 서면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약속 시간보다 10분 일찍 도착했어요. 건물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정말 들어가야 하나?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결국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어떤 상황이신가요? 변호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저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퇴직 후 달라진 아내의 태도, 매일 반복되는 구박, 손주 앞에서의 모욕. 말을 하는 동안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더는 함께 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습니다. 재산은 어느 정도 되시나요? 아파트 하나 예금과 적금 합쳐서 2억 정도 됩니다. 협의 이혼이 가능하다면 절반씩 나누는 게 일반적입니다. 집을 팔고 나눌 생각이세요? 네,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건네며 말했어요. 배우자분과 먼저 대화를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합의가 되면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상담을 마치고 나오는 발걸음이 묘하게 가벼웠어요. 집으로 돌아오니 아내가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디 갔다 와? 응, 그냥 좀 다녀왔어. 거짓말은 아니었지만 전부를 말하지도 않았어요.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김치찌개와 생선구이, 나물 몇 가지가 놓여 있었어요. 아내가 만든 음식을 먹는 게 앞으로 얼마나 남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니 이상하게 음식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딸이 전화했어요. 아버지, 이번 주말에 저희 집으로 오세요. 손주가 할아버지 보고 싶대요. 오랜만에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주말 딸의 집으로 갔어요. 손주가 현관까지 뛰어나왔습니다. 할아버지, 아이를 안아 올리니 행복했어요. 식사 준비를 하는 딸을 도우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빠, 요즘 많이 힘드시죠? 딸은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괜찮아. 아빠는 괜찮단다. 힘드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제가 엄마한테도 얘기해 볼게요. 고마웠지만 딸이 나설 일은 아니었습니다. 내 걱정은 하지 마. 아빠가 알아서 할게.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아내와 마주 앉았습니다. 여보, 할 말이 있어. 아내는 TV를 보다가 고개를 돌렸어요. 뭔데? 우리 이쯤에서 정리하는 게 어떨까?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정리? 그게 무슨 소리야? 아내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이혼을 말하는 거야. 이 나이에 무슨 이혼이야? 제정신이야? 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40년을 함께 살았지만 이제는 서로가 불행한 것 같아. 당신도 나 없는 게 편하다고 했잖아. 나도 이제 내 남은 인생은 나를 위해 살고 싶어. 아내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당신 혼자 살 수 있을 것 같아? 재산은 어떻게 하려고? 반반으로 나누면 돼. 집 팔고 나눠 가지자. 내가 평생 모은 돈인데 우리가 함께 모은 거잖아. 그날 밤 아내는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갔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부산 밤바다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이제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넌 기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내가 먼저 말을 걸어왔어요. 진심이야? 응, 알았어. 그렇게 하자. 어차피 당신이랑 있어도 답답하기만 했어. 아내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법대로 절반씩 나누고 각자 살자. 그렇게 우리의 40년은 끝을 향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던 날을 잊을 수 없습니다. 40년의 무게가 손끝에서 느껴졌어요. 하지만 서류를 제출하고 나오는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원룸을 구했어요. 사하구 외곽의 작은 방이었습니다. 6평 남짓한 공간에 작은 주방과 화장실이 딸려 있었어요. 창문으로는 멀리 바다가 보였습니다. 여기로 할게요. 계약서에 이름을 쓰는 순간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기분이었어요. 이사날 딸과 아들이 도와주러 왔습니다. 아버지, 이것저것 필요한 거 사드릴게요. 아니야, 필요한 건 천천히 사면 돼. 짐은 많지 않았어요. 옷가지 몇 벌, 카메라, 책 몇 권. 40년을 살았지만 제 것은 그것뿐이었습니다. 혼자 사는 첫날 밤이었어요. 낯선 공간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고요했어요. 아무도 잔소리하지 않고 눈치 볼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했어요. 다음 날 아침, 혼자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계란 후라이를 하려다 기름이 튀어 손을 댈 뻔했어요. 밥은 물 조절을 잘못해서 질척했고요. 에이, 처음이니까. 혼자 웃으며 그릇에 밥을 담았습니다. 맛은 없었지만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게 좋았습니다. 딸이 전화했어요. 아버지, 세탁기 사용법 아세요? 그게
제가 주말에 가서 알려드릴게요. 주말 딸이 와서 하나하나 가르쳐 줬습니다. 세탁기 사용법, 청소기 쓰는 법, 전자레인지 돌리는 법. 아버지, 어렵지 않죠? 응, 괜찮아. 고맙다. 딸이 돌아간 후 저는 혼자 연습했어요. 빨래를 돌리고 방을 청소하고 라면을 끓였습니다. 서툴렀지만 할 수 없는 일은 아니었어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 편의점 아르바이트 공고를 받습니다. 야간 근무자 모집. 밤 10시 새벽 2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걸었어요. 나이가 좀 있는데 괜찮을까요? 괜찮습니다. 내일 한번 나와 보세요. 첫 출근 날 점주가 친절하게 가르쳐 줬어요. 어렵지 않아요. 물건 정리하고 손님 계산해 주시면 돼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첫날은 실수투성이었어요. 바코드를 잘못 찍기도 하고 물건 위치를 헷갈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지나니 익숙해졌어요. 손님들과 대화하는 게 의외로 즐거웠습니다. 아저씨, 요즘 자주 보네요. 새로 오셨어요? 대학생이 친근하게 말을 걸어왔어요. 응, 얼마 전부터 일하고 있어. 대단하시네요. 저희 할아버지도 이렇게 일하시면 좋을 텐데. 그 말에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 누군가에게는 존경받을 만한 일이었어요. 한 달쯤 지나자 생활 리듬이 잡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간단히 식사하고 산책을 나갔어요. 오후에는 사진을 찍으러 다니거나 책을 읽었습니다. 밤에는 편의점에서 일하고 새벽에 돌아와 잠들었어요. 바쁘지만 충실한 하루였습니다. 어느 날 동네 도예 공방 앞을 지나가다 멈춰 섰어요. 창문 너머로 흙을 빚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나도 해볼까?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체험 가능한가요? 네, 언제든지 오세요. 그날부터 일주일에 한 번씩 공방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물레 위에서 흙을 빚는 시간이 평화로웠어요. 손주가 보고 싶어서 딸에게 전화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우리 집으로 올래? 네. 아버지 집으로요? 응, 할아버지가 밥 해줄게. 주말 손주와 딸이 왔어요. 서툰 솜씨로 만든 김치찌개였지만 손주는 맛있게 먹어줬습니다. 할아버지, 맛있어요. 그 말 한마디에 세상을 다 얻은 기분이었어요. 저녁에는 손주에게 도예 공방에서 만든 작은 그릇을 선물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만들었어. 우와, 진짜요? 손주의 눈이 반짝였어요. 할아버지 멋있다. 돌아가는 손주의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손주에게 부끄럽지 않은 할아버지가 된 것 같았어요. 밤 혼자 남은 방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작은 방이지만 제 공간이었어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제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곳. 가진 건 줄었지만 자유는 늘었습니다. 이게 행복이구나. 처음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혼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계절이 한 바퀴 돌아 다시 봄이 왔어요. 창문 너머로 벚꽃이 흩날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아내와 함께 벚꽃 구경이라도 갔을 텐데 이제는 혼자였어요.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아침 6시 눈을 떴어요. 습관처럼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닷바람이 상쾌하게 들어왔어요. 간단히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토스트에 계란 후라이, 커피 한 잔. 이제는 제법 솜씨가 늘었어요. 누가 뭐라고 하지 않으니까 천천히 음미하며
먹을 수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동네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어요. 매일 아침 걷는 길이지만 질리지 않았습니다. 같은 시간에 산책하는 분들과 인사를 나눴어요. 선생님,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네, 아침 공기가 좋아서요.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지셨어요. 그런가요? 하고 웃었습니다. 스스로는 잘 몰랐지만 주변 사람들 눈에는 그렇게 보이나 봐요. 오전에는 도예 공방에 갔습니다. 1년 동안 꾸준히 다니다 보니 이제는 제법 작품다운 것들이 나왔어요. 선생님 실력이 많이 늘었네요. 공방 선생님이 칭찬해 줬습니다. 이번 달에 전시회 하는데 작품 하나 내보시는 게 어때요? 제가요? 네, 충분히 가능하세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65년을 살면서 제 작품을 전시한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오후에는 카메라를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오늘은 광안리 바다로 갔어요. 파도 소리를 들으며 셔터를 눌렀습니다. 바다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는 커플, 아이스크림을 먹는 아이들, 벤치에 앉아 책을 읽는 노인. 평범한 일상이지만 렌즈 너머로는 특별하게 보였어요. 저녁이 되자 편의점으로 출근했습니다. 1년째 하는 일이지만 여전히 좋았어요. 아저씨, 오늘도 왔네요. 단골 대학생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요즘 시험 기간이지? 공부 열심히 해. 네, 덕분에 힘내고 있어요. 이런 사소한 대화들이 제 하루에 활력을 줬습니다. 새벽 2시,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간단히 씻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피곤했지만 기분은 좋았어요. 오늘 하루도 제가 원하는 대로 살았으니까요. 주말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다음 주에 손주 생일이에요. 같이 외식할까요? 그래, 좋지. 아버지 요즘 정말 밝아지셨어요. 보기 좋아요. 딸의 목소리에 안도감이 묻어났습니다. 걱정 끼쳐서 미안하다. 아니에요. 아버지가 행복하시니까 저도 좋아요.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손주 생일날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아들과 며느리, 딸과 사위, 그리고 손주들. 할아버지, 손주들이 달려와 안겼어요. 할아버지, 요즘 뭐해요? 응, 그릇도 만들고 사진도 찍고. 우와, 멋있다. 순수한 눈빛으로 바라보는 손주들을 보니 이제는 부끄럽지 않은 할아버지가 된 것 같았습니다. 식사 중에 아들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버지, 어머니는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시는 것 같더라. 친구들이랑 여행도 많이 다니시고. 아버지는요? 나도 잘 지내.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정말로 잘 지내고 있었으니까요. 저녁 혼자 집으로 돌아와 베란다에 섰습니다. 부산 야경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반짝이는 불빛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1년 전 제가 내린 결정은 옳았을까? 40년을 함께한 사람과 헤어진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경제적으로도 빠듯해졌고 혼자 사는 게 서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이제 제 하루는 온전히 제 것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았고 하고 싶은 일을 할 때 허락을 구하지 않았어요. 작은 원룸이지만 이곳에서는 제가 주인이었습니다. 돈은 줄었지만 자유는 늘었어요. 물건은 적어졌지만 마음은 가벼워졌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많은 것을 배웠어요.
밥 짓는 법, 빨래하는 법, 청소하는 법.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걸 배웠습니다. 혼자서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것.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시작은 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존중하는 법을요. 가끔 아내 생각이 날 때도 있었어요. 40년이라는 세월이 그렇게 쉽게 지워지지는 않았습니다. 좋았던 때도 분명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건 이미 지나간 일이었어요. 이제는 각자의 길을 가는 게 맞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달 도예 공방 전시회가 열립니다. 제 작품도 전시될 예정이에요. 손주들에게 자랑할 생각을 하니 벌써 기분이 좋았습니다. 사진도 계속 찍고 있어요. 부산의 사계절을 담은 사진첩을 만들 생각입니다. 편의점 일도 당분간 계속할 거예요. 사람들과 만나는 게 좋고 규칙적인 생활에도 도움이 되니까요.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65세든 70세든 새로운 시작은 언제나 가능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존중받지 못하는 관계에서 벗어나는 건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그건 나 자신을 지키는 일이에요. 물론 쉬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재산도 나눠야 하고 주변 시선도 신경 쓰였어요.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 모든 걸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저는 행복합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평온한 일상이에요. 누군가에게 구박받지 않고 누군가의 기준에 맞춰 살지 않아도 되는 삶. 그게 제게는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오고 있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됩니다. 오늘은 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기대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65년을 살아오며 깨달은 게 있어요. 인생은 길고 끝까지 가봐야 합니다. 중간에 방향을 바꿀 수도 있고 새로운 길을 찾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것, 그리고 나 자신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40년을 함께한 사람과 헤어졌지만 저는 제 인생을 되찾았습니다. 재산은 절반이 되었지만 자유는 2배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압니다. 돈보다 중요한 건 존중이라는 것. 함께 있어도 외로운 것보다 혼자여도 평온한 게 낫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나이가 들어도 인생은 계속된다는 것을요. 오늘도 저는 제 하루를 살아갑니다. 누군가에게는 초라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하루예요. 부산 바다가 오늘도 출렁입니다. 파도는 밀려왔다 다시 빠져나가요. 제 인생도 그렇게 흘러가겠지요.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알거든요. 혼자여도 괜찮다는 것.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아직 살아있고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남아있다는 것을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제 인생을 살아갈 겁니다. 그래도 나는 괜찮습니다. 아니, 괜찮은 게 아니라 행복합니다.